인구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최대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나라가 농사 짓기엔 최악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석유가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유럽 최고 부국이었어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520만 명이 사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최강 경제가 됐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의 지리적 특성부터 살펴볼까요? 이 나라는 면적으로 보면 일본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이 넘는데 노르웨이는 겨우 520만 명이에요. 같은 크기의 땅에 23배나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죠. 산으로 뒤덮인 땅이라 경작지는 계곡 사이에 작게 흩어져 있었어요. 거대한 산맥들이 땅을 갈라놓아서 큰 농장을 만드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거든요. 이런 조건만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960년대 석유 발견 전까지 노르웨이는 가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석유가 노르웨이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부유했던 나라를 더 부자로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1850년대에 이미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보다 잘 살았고 1880년대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를 제쳤으며 1900년에는 이탈리아를 따라잡았습니다. 1938년에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까지 넘어섰어요. 석유 한 방울 나오기 전에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농업의 최악이었던 그 지리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노르웨이를 독특하게 만든 건 바로 피오르드였습니다. 빙하가 깎아 만든 좁고 긴 만이 해안선을 따라 수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피오르드들이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서 육지로는 완전히 단절된 마을들을 바다로 연결시켜 줬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노르웨이 해안선 길이가 영국보다 6.5배나 더 길어진 겁니다. 미국 CI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캐나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이 약 2,400km 정도인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를 모두 포함하면 수십 배가 넘습니다. 산악 지형 때문에 육지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바다로는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타고 육지를 다닐 때 노르웨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다녔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피오르드가 가져다준 첫 번째 기회는 목재 산업이었습니다. 노르웨이보다 더 큰 숲을 가진 나라들이 많았어요.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심지어 프랑스도 노르웨이보다 숲이 컸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노르웨이가 유럽 최대 목재 수출국이었어요. 비밀은 운송 방식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내륙 깊숙한 곳에 나무를 베어도 마차로 한국까지 운반해야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노르웨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면 강물에 띄워서 중력으로 피오르드까지 보냈거든요. 물에 뜨는 나무의 특성을 영리하게 활용한 거예요. 제재소는 폭포와 강물의 힘으로 기계를 돌렸고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지만 물의 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공된 목재는 피오르드를 통해 바로 배에 실려 유럽 전역으로 나갔어요. 이 효율성 덕분에 18세기 후반까지 유럽 목재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목재 무역이 경제 기반을 만들어냈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독특한 협동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배를 만드는 일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배를 건조했고 참여한 모든 사람이 기여도에 따라 배의 소유권을 나눠 가졌어요. 나무를 베는 사람부터 목수, 돛을 만드는 사람까지 자신의 몫만큼 지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주식회사와 비슷한 개념이었죠. 배에서 나오는 수익도 공평하게 분배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와 소유권이 훨씬 더 고르게 분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눠 갖는 구조였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은 노르웨이 경제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농업, 임업, 어업, 해운, 심지어 은행업까지 같은 원리로 조직됐어요. 농업에서는 작은 농장들이 모여 농산물을 공동 판매하고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혼자서는 협상력이 약하지만 뭉치면 힘이 생기니까요. 우리나라 농협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임업도 마찬가지였고 어업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어부들이 모여서 배를 공동 소유하고 어획물을 같이 팔며 위험도 나눴어요.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조직이 가족을 돌봤습니다. 생존을 위한 상부상조였죠. 해운보험 산업도 비슷하게 발전했고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은행업은 신용협동조합이 주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협동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인구와 경제가 파리나 런던 같은 수도 주변에 집중돼 있었고 소수의 부유한 상인과 귀족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달랐어요. 인구도 경제도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피오르드로 연결된 작은 마을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했고 특정 도시나 특정 계층이 부를 독점하는 구조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따르면서도 부의 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했어요. 수많은 조합원들이 경제의 주인이었고 이게 나중에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한 경제 구조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갔어요. 1850년대에는 동유럽을 제쳤고 1880년대에는 남유럽까지 넘어섰으며 1900년에는 이탈리아를 따라잡았죠. 목재와 해운업만으로도 이미 유럽 상위권 부자 나라였던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현대식 수력 발전 기술이었어요. 노르웨이는 이 기술을 활용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시작된 강들이 가파른 경사를 따라 서쪽 피오르드로 흘러내렸고 서쪽 바람이 가져오는 풍부한 비가 강을 채웠거든요. 급경사와 폭포들이 만드는 엄청난 물의 힘을 전기로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에서 수력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1905년부터 정부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 기업들을 불러들여 현대식 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과 기술은 부족했지만 자원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영리한 조건을 달았어요. 외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수력 발전소는 60년에서 80년 운영한 후에 보상 없이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거였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60년에서 80년이면 충분히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핵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죠. 당장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국가 소유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이런 방식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을 겁먹게 해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원을 영원히 넘겨주지도 않았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수력 발전소가 전국에 세워졌고 오늘날 기준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인 대형 발전소가 84개나 있습니다. 1메가와트에서 10메가와트 사이의 중소형 발전소는 838개고 그보다 작은 발전소는 수백 개가 더 있어요. 수력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첫 번째 경제 도약이 왔습니다. 1920년까지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됐고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2배 수준이었어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셈이죠. 작은 인구에 비해 엄청난 에너지를 보유하게 되면서 극도로 에너지 집약적인 공장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정제 산업에 특화했는데 알루미늄을 정제하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전기 비용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노르웨이는 풍부하고 저렴한 수력 전기가 있었으니 완벽한 조건이었죠. 노르스크 히드로라는 회사가 이 산업을 주도했고 오늘날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34%를 소유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가 주요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루미늄은 비행기, 자동차, 건축, 전자제품 등 현대 산업 전반에 쓰이는 중요한 소재예요. 현재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에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국이고 세계에서도 8번째로 큽니다. 수력 발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부가가치 산업이었죠.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수요의 90%를 수력 발전으로 충당하는데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수력 발전 생산국이에요. 총 발전량이 미국의 절반을 넘는데 인구는 미국의 1.5%밖에 안 되죠.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60년에서 80년 규칙이 효과를 발휘했어요. 외국 기업들은 계속 투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발전소들이 정부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날 수력 발전 용량의 90% 이상이 국가 소유예요. 급하게 빼앗지 않고 천천히 합법적으로 되찾은 겁니다. 1938년에 드디어 유럽 정상에 올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넘어선 거예요. 대영 제국, 영국, 산업 강국, 독일, 문화 경제 중심, 프랑스, 당시 유럽 최강국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미 이때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고 추정해요. 작고 추운 나라가 어떻게 유럽 최강국들을 따라잡았을까요? 피오르드가 만든 해양 문화, 협동 경제 구조, 그리고 수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어요. 석유는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르웨이의 성공은 석유 때문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현명한 자원 관리와 평등한 경제 구조 덕분이었거든요. 1950년대 후반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유전과 가스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1958년 지질조사국은 대륙붕에서 석유나 가스 자원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지금 보면 완전히 틀린 예측이었죠.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1959년 네덜란드 북부에서 흐로닝원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단일 천연 가스전이었고 유럽 대륙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이 발견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했죠.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큰 가스전이 나왔는데 바로 옆 북해 아래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북해가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1962년 미국 석유 대기업 필립스가 첫 번째로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북해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자원을 탐사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문제는 아무도 노르웨이 구역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이 모두 북해를 접하고 있었는데 각자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만약 나중에 정말 석유가 나온다면 경계선이 어디냐에 따라 엄청난 부의 차이가 생길 테니까요. 1965년 영국과 노르웨이가 협상을 시작했고 중간선 원칙으로 합의했습니다. 영국 땅과 노르웨이 땅 사이 북해 한가운데를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나누자는 거였죠.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합의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 이게 노르웨이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협상이었어요. 중간선을 계산할 때 노르웨이 서쪽 해안의 수많은 섬들을 모두 포함시켰거든요. 특히 본토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우츠트라는 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 덕분에 중간선이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더 밀려났고 1970년대에 발견된 거대한 스트라트포드 유전의 85%가 노르웨이 구역에 속하게 됐어요. 경계가 확정되자마자 정부는 외국 석유 회사들에게 탐사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스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들어왔어요. 경험 많은 외국 회사들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으니까요. 1967년 필립스가 첫 번째 석유를 발견했지만 볼더라는 유전은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뽑아내는데 드는 비용이 팔아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북해 어딘가에 분명 큰 게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69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필립스가 역사적 발견을 했습니다. 에코피스크 유전이었어요. 세계 최대 해상 유전 중 하나였고 불과 2년 뒤인 1971년부터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에코피스크 이후 몇 년 동안
스트라트포드, 오스베르그, 굴프스, 트롤 같은 거대 유전과 가스전들이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트로 가스전은 1996년에 특히 유명해졌는데 트롤 A 해상 플랫폼을 설치할 때였어요. 현재까지 인류가 지구 표면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긴 것 중 가장 무겁고 가장 높은 구조물이거든요. 갑자기 석유와 가스 부국이 됐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예요. 수력 발전에서 배운 교훈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석유 생산이 시작되자마자 1972년 국영 석유 회사 스타토일을 설립했고 모든 생산 허가에서 이 회사가 항상 50% 이상 지분을 갖도록 규정했어요. 외국 석유 회사들이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해도 되지만 주도권은 항상 노르웨이가 갖는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스타토일은 처음에는 경험도 기술도 부족했지만 엑슨모빌과 쉘, BP 같은 거대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빠르게 배워나갔어요. 수십 년이 지나자 더 이상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조선업 기술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배를 만들어 온 나라답게 해양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었거든요. 해상 석유 시추와 생산은 결국 바다 위나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배를 만들던 기술이 석유 플랫폼과 해저 인프라를 만드는데 그대로 활용됐습니다. 2002년 미국 회사와 노르웨이 조선 회사가 합작해서 서브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해저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오늘날 연간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됐습니다. 정부가 67%를 소유하고 나머지 33%만 공개 거래되고 있어요. 현재 스타토일은 에퀴노르로 이름을 바꿨고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의 약 70%를 담당합니다. 압도적인 비중이죠. 결국 50년 전에 세운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노르웨이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놀랍습니다. 현재 확인된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20위인데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단연 1위예요. 앙골라나 에콰도르 같은 전직 오펙 회원국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바로 옆 북해 건너편 영국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아요.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21위지만 역시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 최대입니다.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와 비슷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엄청난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이에요. 석유 매장량은 20위인데 생산량은 13위이고 수출량은 8위입니다. 가스는 더 극적이에요. 매장량 21위, 생산량 9위인데 수출량은 세계 4위거든요. 미국, 러시아, 카타르 바로 다음이고 곧 카타르마저 추월해서 세계 3위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구가 520만 명밖에 안 돼서 자체 소비량이 정말 적습니다. 비슷한 석유 보유량을 가진 앙골라나 에콰도르는 인구가 각각 3천만 명, 1,800만 명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양이 많으니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죠. 게다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전력 수요의 90%를 수력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석유나 가스를 발전소에서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르웨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국내에서 거의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략인지 아세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석유와 가스는 거의 다 수출하고 전기는 물로 만들어서 씁니다. 재생 가능한 깨끗한 에너지는 국내용, 화석 연료는 수출용으로 완벽한 분업이 이루어진 거죠. 지리적 위치도 완벽했습니다. 바로 옆이 에너지가 부족한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은 자체 석유와 가스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 수입해야 합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객이 바로 옆에 있는 셈이죠. 배로 조금만 가면 되고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할 수도 있어서 운송비도 적게 들어요. 이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가 한순간에 온 건 아니었어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1986년 갑자기 충격이 왔습니다. 유가가 폭락한 거예요. 석유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하루아침에 석유 수출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석유에 크게 의존하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오일 쇼크 불황이었죠. 흥미롭게도 1960년 이후 경제가 역성장한 적이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1988년 오일 쇼크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였으며, 세 번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그 외에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1986년 오일 쇼크가 큰 충격이었다는 뜻이죠. 정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석유 가격은 예측할 수 없고 석유에만 의존하면 경제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오랜 전통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함께 자원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문화 말이죠. 목재시대부터 수력발전시대를 거쳐 계속 이어져 온 전통이었고, 민주적 제도도 탄탄했으며 부의 분배도 비교적 평등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정부는 1990년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연금 펀드 글로벌을 만든 거예요. 흔히 오일 펀드라고도 부르는데, 국영회사 에퀴노르의 잉여 수익과 석유 산업에서 나오는 세금을 이 펀드에 넣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주권 재산 펀드였어요. 지금 벌어들이는 석유 돈을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하는 거였죠. 엄격한 운영 규칙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은 연간 인출 한도였습니다. 1년에 펀드 자산의 3%까지만 꺼낼 수 있다고 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펀드가 계속 커지면서도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 조금씩 쓰는 방식이죠. 이 3% 규칙이 정말 중요했어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석유 돈을 막 쓰겠다고 약속하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투자 전략도 영리했습니다. 펀드 돈을 자국 경제가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분산 투자했어요. 만약 국내에만 투자하면 석유 경제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분산되죠. 한 나라 경제가 안 좋아도 다른 나라가 잘 되면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1990년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석유와 가스 산업이 계속 성장했고 펀드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세계 경제도 성장했고 펀드가 투자한 전 세계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펀드 가치도 같이 올라갔어요. 3%만 인출했으니 원금은 계속 커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펀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순자산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 하나로 약 2천조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주권 재산 펀드예요. 이 위와도 큰 격차로 1위죠. 작은 나라의 펀드가 세계 최대라는 게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펀드가 전 세계 9,000개 상장 기업 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단일 투자자입니다. 인구 520만 명인 나라가 전 세계 주식의 1.5%를 갖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1인당으로 환산하면 더 극적입니다. 국민 한 명당 약 27만 5천 달러씩 갖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자산을 펀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나눠주진 않지만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펀드의 보수적인 3% 인출만으로도 정부 예산의 약 20%를 충당할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말이죠. 석유 가격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펀드 수익으로 정부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2022년 모든 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럽연합은 결단을 내렸어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거죠. 러시아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던 양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전쟁 직전인 2021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석유 수입의 25%, 가스 수입의 45%가 러시아산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양을 다른 곳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공장을 돌리고 난방을 하고 차를 굴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러시아를 끊어버렸으니까요. 유럽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노르웨이였습니다. 풍부한 자원, 가까운 거리, 이미 구축된 파이프라인, 그리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우방국,
유럽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수출량이 급증했습니다. 2021년 전쟁 전에는 유럽연합 석유 수입의 9.5%를 차지했는데 2023년 1분기에는 13.3%로 올라섰어요. 현재 유럽연합 최대 석유 공급국입니다. 가스는 더 극적이었어요. 파이프라인 가스 점유율이 전쟁 전 38%에서 2023년 1분기 40.1%로 뛰어올랐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수출도 시작했고 전쟁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2023년 1분기에 유럽연합 액화 천연가스 수입의 6.6%를 차지하며 5위 공급국이 됐어요. 모든 형태의 에너지 수출이 동시에 급증한 겁니다. 당연히 수입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전쟁 전에는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290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1230달러로 4배 이상 뛰었고 2023년에는 더 올라서 13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수입이 4.5배 증가한 거예요. 슬로바키아 전체 국내 총생산과 비슷한 규모였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 쓸까요? 상당 부분을 오일 펀드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가 더욱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동시에 수백억 달러를 북쪽 바렌츠해 탐사에 투자하고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과 가스전을 찾기 위해서예요. 유럽으로 가는 새 파이프라인도 건설 중입니다. 2022년 9월 러시아의 쇠퇴와 노르웨이의 부상을 상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1호와 2호 파이프라인이 수중 폭발로 파괴됐어요. 이 파이프라인들은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전과 독일을 직접 연결하던 거대한 가스관이었는데 폭파로 완전히 작동 불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월 28일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개통됐어요. 발트 파이프라는 이름의 가스관이었는데 폴란드로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에 가스 수입의 60%를 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이제 그걸 노르웨이 가스로 대체하겠다는 거였죠. 타이밍이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최대 에너지 공급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미래는 더 흥미롭습니다. 석유와 가스만이 아니라 청정 에너지까지 수출할 계획이에요.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강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더 많은 빗물이 강을 채우면 수력 발전 잠재력이 더 커집니다. 게다가 아직 개발하지 않은 풍력 자원도 엄청나요. 해안과 산맥을 따라 부는 강한 바람은 유럽에서 손꼽힐 만큼 풍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이미 세계 18위 풍력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극히 일부만 개발한 상태예요. 인구가 520만 명밖에 안 되니 남는 전력을 유럽으로 송전선을 연결해서 팔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이어 청정 전력까지 공급하는 유럽의 종합 에너지 공급 기지가 되는 거죠. 2023년 6월 깜짝 놀랄만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남부 지역에서 세계 최대 인산염 광산이 발견된 거예요. 무려 700억 톤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 확인된 인산염 매장량이 710억 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2배가 된 거죠. 인산염은 비료의 핵심 원료로 전 세계 식량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전에는 모로코가 500억 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70%를 차지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노르웨이의 매장량만으로 앞으로 50년 동안 전 세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광상에 다른 희귀 금속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티타늄과 바나듐이 특히 많아요. 티타늄은 항공기, 잠수함, 컴퓨터 제조에 필수적인 금속이고 바나듐은 배터리와 합금 제조에 쓰이죠. 현재 이 두 금속 생산은 중국이 각각 36%, 5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르웨이 광산이 본격 개발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럽은 티타늄과 바나듐을 중국이 아닌 바로 옆 민주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인산염, 희귀 금속,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거의 모든 핵심 자원을 공급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 알제리,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중동 산유국처럼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존하던 유럽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인구가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되는 작고 추운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가난할 거라는 예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지리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피오르드, 숨, 바다, 그리고 석유. 각 시대마다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관리했어요. 외국 자본은 받되 통제권은 지키고 당장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유지했죠. 목재 산업에서 배운 교훈을 수력 발전에 적용했고 수력 발전에서 배운 교훈을 석유 산업에 적용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장기적 관점을 유지했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석유가 노르웨이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미 부유했던 노르웨이가 석유를 만났고 그걸 현명하게 관리했기에 더욱 부유해진 겁니다. 지리는 운명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들었어요. 협동 경제 구조 덕분에 부가 평등하게 분배됐고 민주적 제도 덕분에 장기적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수백 년간 쌓인 해양 문화 덕분에 새로운 도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이야기는 자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완벽한 사례예요.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은 단순히 자원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있었습니다.